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계약직의 경기시장 상권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민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는 행정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들과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에서 주요 사업과제와 성과 관리를 담당했던 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5월 16일 정오까지 받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배전 담당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나이나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가공 배전 전공 또는 지중 배전 전공이 필수고요.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5월 16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나이는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현재 취업을 했거나 취업이 결정된 분들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모집 기간은 5월 1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2부에서는요.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2부에는 항상 일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일본의 컨설팅 업계 취업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컨설팅사의 사업 분야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전략계, 종합 컨설팅, 그리고 싱크탱크, 회계, 감사로 나눠서 자세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팅 업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케이스 면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채용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면접도 물론 진행이 되는데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 케이스 면접을 실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채용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면접 방식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을 하면서 컨설턴트로서의 이 소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케이스 면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좀 어떤 형태의 면접이죠? 네, 케이스 면접이란 다양한 산업이나 분야에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요. 이 과제를 분석을 한다든지 또 문제의 해결책을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면접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이제 컨설턴트가 돼서 일을 할 때 비슷한 내용으로 면접을 실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출제 유형을 한번 보면요. 보통 이제 경영 과제 해결을 위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야 하는, 생각해내야 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면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면접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분에서 40분 정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문제마다 다르기는 하나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관이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제공된 정보만으로도 논리를 조합을 해서 답변을 하기도 해야 하나 임기응변적인 그런 대응 능력도 요구되는 면접이기도 합니다. 이 면접에서는 이제 경영 과제 등을 이제 풀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사고력이 있는지 또 그리고 과제 해결을 진행하는 방식이 어떤지 또 그 안에 논리성은 있는지 등 다양한 능력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이 일본 컨설팅 기업의 케이스 면접에 나오는지 저희가 좀 예시를 통해서 만나볼까요?
네, 한번 예시를 한번 보면요. 당신이 A사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도심의 역 앞에 있는 카페의 매출을 3배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 제안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발표하시오. 뭐 A사의 카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예시가 있을 경우에요. 우선 우리가 카페 매출을 고객 한 명당 매출 곱하기 고객 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 중에 하나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혹은 뭐 양쪽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가게의 특징을 고려를 하는데 이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그리고 테이크아웃 하는 고객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맞는 고객별로 회전율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매출을 3배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단가를 올리는 게 좋을지 또 어떠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좋을지 등 뭐 다양한 방향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을 해서 자신만의 논리로 그 해결책을 도출해 내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로 정해진 정답은 없으니까요.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논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지 과정을 좀 보는 그런 면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사항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답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이 어떤 논리로 도출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또 실현 가능성, 또 소요 기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객관적으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케이스 면접을 좀 알아봤고요. 이 밖에도 또 일본 컨설팅 기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면접 형태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또 페르미 추정이라는 면접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 페르미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의 그 엔리코 페르미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이 페르미 추정 자체는 실제로 조사하기 어려운 수량 등을 몇 개의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현재 지구상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자고 있을까?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전봇대의 수는 몇 개일까? 또 도쿄도 내에 있는 맨홀 뚜껑은 몇 개일까? 라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뭐 정확한 수치가 실질적으로는 존재는 하긴 하나 구체적인 수치를 바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페르미 추정은 도출해낸 결론이 정답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 면접처럼 어떤 가설이나 논리를 세웠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면접입니다. 예, 저희도 뭐 가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관련 질문이 나와서 좀 네. 지원자들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 이런 질문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예시 중에서 첫 번째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현재 지구상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자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세계 인구 자체는 통계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 70억 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람이 잠자는 시간을 가정을 해볼 때 일반적으로 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지구상의 시간은 24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에서 그 6시간으로 나누면 4분의 1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 70억 명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고 또 지역마다 인구수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4등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숫자가 정확한 숫자를 내는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또 어떤 식으로 가설을 세워서 논리성 있게 풀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신문 등을 통해서요, 기본적인 상식을 많이 키워두고 또 생각해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컨설팅 업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면접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좀 어떤 부분을 알아볼까요? 네, 그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여성분들이요, 이 선호하는 국가로서 그 일본이 상위권으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여성의 일본 취업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의 경제 활동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일본 정부가 정말 노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채용하는 데 더불어서 정년 퇴직자의 재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들의 복직 등 근무 방식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성들을 위한 일본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일본에서 멋진 커리어 우먼을 꿈꾸는 우리 한국 여성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여성 취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요. 그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50.8%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총무성에 의하면 일본 여성 고용률이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69.9%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 상승을 해서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일본 또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좀 없는 편일까요? 네, 일본 또한 비슷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요즘 구직자들은 무엇보다도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매우 중시해서 기업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워라밸을 추진하면서 여성들의 활약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기업 정보를 보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고를 때 하나의 판단 지표로 쓸 수 있도록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국에도 가족치나 우수기업 마크가 있듯이 일본에서도 4개의 대표적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활약을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해주는 마크가 4가지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나데시코 메이가라와 ESG 투자 그리고 에르보시와 쿠르민입니다. 네. 이 나데시코 메이가라와 ESG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에르보시아 쿠르민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 나데시코 메이가라는요, 일본 경제산업성과 그리고 도쿄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선정한 여성 활약 추진에 뛰어난 성장 기업을 말을 하는데요. 중장기 기업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가에게 이러한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가의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활약이 뛰어난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일본 내각부는요, 여성의 활약이 그 기업을 강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수 인재 획득과 유출 방지입니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기업을 고를 때 이 기업의 다양성과 평등성, 수용성 등에 대한 그런 조직 방침을 여성이 86% 그리고 남성이 74%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 사원 구성이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원과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원에 비해서 평균 5년 정도 근속 연수가 길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다양성이 없고 균질성이 높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집단 사고에 빠지기가 쉬워서 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 조사에 이제 따르면 실제로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봤을 때 여성 기업이 있는 쪽이 실적이 높았고 또 금융 위기 후에 회복력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노베이션 창출입니다. 다양한 인재가 의견을 모아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혁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평가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ESG 투자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좀 어떤 기업들 말하는 건지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네, ESG는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약자입니다. 즉,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 구조를 이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요. 과거 ESG 투자 대상으로는 환경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기업이 눈에 띄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성 활약 추진을 진행하는 기업이 ESG 투자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에르보시랑 크루민, 이건 행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인증마크라고 하셨는데요. 에르보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에르봇이라고 하면 상시 고용 근로자가 301명 이상의 기업에게 의무화된 내용인데요. 여성 활약 추진법에 근거해서 일본 후생 노동성 대사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에게 발급하는 마크입니다. 그리고 크루민 마크 같은 경우에는 육아 지원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 발급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증마크 발급 기업,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죠. 일본 생활의 꿀팁. 오늘은 좀 어떤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조서연 아나운서가 네. 평소에 저희가 이제 일본 여행에 대해서 네. 많이 물어보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주 네.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일본 여행 가시다 보면 이렇게 걷다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눈에 띄는 것. 네. 글쎄요, 저는 편의점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네. 뭐 라멘이라든지 이런 라멘집도 많이 봤던 것 같고, 자전거를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많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이 중에 답이 있다는 걸까요? 네. 답이 없네요. 네, 정답은요. 바로 네.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판기에 대해서? 네, 자판기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또 생각해보면 역이나 아니면은 뭐 호텔 안에서도 자판기를 맞아요. 본 네.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이제 자판기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역에 가지 않으면 자판기를 좀 볼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장소를 불문하고 정말 자판기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자판기는 언제 발명된 기계일 것 같으세요? 이거 혹시 아까 말한 페르미 추정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약간 비슷하죠? 네. 자판기. 글쎄요. 기계가 발명된 후니까 900년대 초반이 아닐까, 1900년대 초반이 아닐까요? 네. 네, 놀랍게도 네. BC 215년 이집트 BC 215년이요? 네, 기원전입니다. 네, 215년에 와. 이집트에서 성수를 판매한 자동 판매기가 효시라고 하는데요. 동전을 넣으면 그 무게로 뚜껑이 열려서 아래로 성수가 흘러나오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1890년에 처음 자판기가 등장을 했고 현존하는 자판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판기는요. 1904년에 나온 자동 우편 엽서 판매기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1962년도에 미국의 대형 음료 업체가 일본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일본에서 음료 자판기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네. 아니, 근데 일본을 가면 자판기도 참 많지만 우리나라 자판기랑 비교도 안 되게 안에 그 판매하는 물건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음료라든지 네. 뭐 간단한 어떤 위생용품이라든지 이 정도가 좀 많다가 뭐 최근에는 꽃도 나오고 하지만 일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류의 자판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본의 이제 자판기의 종류들을 한번 보면요. 물론 청량 음료가 210만 대로 제일 많고요. 그 외에 뭐 우유, 뭐 커피,
커피, 술, 맥주 이렇게 음료 자판기들이 많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과자 자판기 그리고 뭐 승차권, 식권, 입장권 등의 자판기들 그리고 위생용품과 신문, 장난감 등의 다양한 자파 자판기들이 있습니다. 뭐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일본의 자판기 수가 약 420만 대 이상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에서 자판기 매출이 가장 큰 나라가 또 네. 일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그 자판기 관련 연간 판매 금액을 보더라도요. 4조 7,360억 엔으로 이 하나로 하면 약 50조 원에 다른다고 하네요. 네. 와, 50조 원이요? 50조 원입니다. 일단 그 기계 대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판매 금액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보경 대표님은 이제 일본에서 보신 자판기 중에 아, 이런 자판기는 정말 특이하더라라고 좀 기억에 남는 자판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이 일본의 이제 자판기 보급률이 이 높은 만큼 정말 특이하고 유니크한 자판기들이 있는데요. 뭐 라면이나 스프나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다 보면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거는 바로 도장 자판기입니다. 도장이요? 네, 오. 도장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도 서명보다는 도장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10분이면 이제 도장을 만들 수 있는 도장 자판기가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또는 이제 나무 등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재료를 고를 수 있고 또 글꼴을 정하고 또 내용을 정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센터 근처로 가면 운전면허 이제 문제집도 문제집도 판매가 되는 그런 자판기도 있고요. 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자판기 중에 하나가 24시간 프로포즈 반지를 살 수 있는 자판기입니다. 프로포즈 반지요? 오. 네. 이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요,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수제 키트 상품인데요. 네. 네, 망치가 같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자판기 근처에 작업 공간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지를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할 반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키트를 자판기에서 뽑아서 네, 맞아요. 이제 나의 손가락이나 나의 네, 원하는 사이즈를. 모양대로 네, 이제 만드는. 네, 맞습니다. 해보셨나요, 김보경 대표님은? 해볼 기회가 없었네요. 네, 해볼 알겠습니다. 기회가 예, 없었습니다. 언젠간 또 한번 언젠간 도전을 또 기회 해보셨으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자판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일본에서 자판기 왕국이 됐을까라는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자판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 일본이 자판기 대국인 이유는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치안과 날씨 그리고 동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판기 자체가 보는 눈을 피해서 절도가 용이한 범죄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치안이 좋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자판기가 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어서 이 자판기 보급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긴 하죠. 네. 또 이제 여름에는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민 일본의 특성상 여름이 매우 무덥고 이제 습한 기온이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야외 활동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음료 자판기 매출은 여름이 피크고 겨울이 되면 또 여름 매출의 절반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무더위에 열살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이 여름에 이제 외출을 할 때 자판기 없이는 안 될 제품이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한국에서 자판기를 이용을 할 때 동전이 없어서 곤란했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일본에서는 1967년도에 100엔짜리 동전이 개주가 되면서 대량 유통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현금 사용률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은 현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 자판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가 보급률이 높은 이유가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자판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